자, 이제 남아있는 게요, 개발론에서, 공룡 개발, 매수 수용 방식하고요, 환지 방식 비교하는 게 있어요. 22번, 23번 중에는 이제 23번을 설명해 드릴 거고요. 24번, 25번 중에서는 이제 25번 보겠습니다. 23번에 공룡 개발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이거 이제 특별한 언급 없이 공룡 개발 이렇게 나오면 매수 수용 방식이라고 전제를 하십시오. 매수 수용 방식. 1번에 사업 시행자는 개인의 사유재산권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충분한 협의와 보상을 해야 한다. 맞죠? 당연히 이제 협의 보상이 돼야 되죠. 다음에 2번, 토지 시장의 가격 체계가 변화하는 상황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점과 토지 시장이 해결할 수 없는 불확실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공룡 개발이 필요하다. 자, 이 공룡 개발의 필요성을 얘기하고 있죠. 그 공룡 개발의 필요성, 공룡 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거죠. 직접 개입이 간접 개입이요? 직접 개입이죠. 그러니까 왜 개입이 필요하냐 할 때 우리 시장 실패 수정 이런 말이 있죠. 지금 이게 바로 시장 실패 상황을 어렵게 표현한 거예요. 시장이 제대로 못한다 이런 말 나오잖아요. 토지 시장의 가격 체계가 변화하는 시장의 상황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다. 이게 뭘 의미하는 거라고요? 시장 실패를 의미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공룡 개발이 필요하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3번, 택지의 공룡 개발의 원칙은 공공복리 차원에서 사업 시행 지구 내 토지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용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협의를 해야 한다. 협의가 원칙이죠. 이게 협의가 원칙이고 협의가 안 될 경우에는 뭐를 하는 거예요? 수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너무나 명백하게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이거 안 들으신 분들은 이걸 좀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 공취법이라고 하잖아요. 공취법상 협의가 우선입니다. 그 다음에 협의가 성립하지 않으면은 이제 수용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공룡 개발에 의한 부동산의 공급은 무주택 서민에게 저렴하게 주택을 공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뭐 당연하고요. 그 다음에 사적인 의사결정에 의한 간접 비용과 편익이 제3자에게 부담이 되거나 영향을 주기 때문에 공룡 개발이 필요하게 된다. 자, 이건 뭘 뜻할까요? 5번은. 사적인 의사결정에 의한 간접 비용과 편익이 제3자에게 부담이 되거나 영향을 주는 외부 효과를 말하는 외부 효과. 외부 효과를 어렵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어렵죠? 이렇게 표현하니까. 그 간접 비용, 편익 이런 표현을 쓰고 있고 제3자라고 하고 있잖아요. 정답은 3번이었고요. 다음에 25번을 보시면 매수 수용 방식과 환지 방식에 관한 내용 중 틀린 것은 1번에 매수 수용 방식은 정부의 직접적인 시장 개입 방법으로서 권리 소멸형이라 할 수 있다. 매수 방식, 매수 수용 이건 정부의 직접 개입이죠. 권리 소멸형, 권리가 아예 사라져 버리잖아요. 매수해 버리면. 그다음에 환지 방식은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의 지가가 인근의 다른 지역에 비해 현저히 높아 매수 방식으로 시행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적용된다. 이게 환지 방식은 땅값이 비쌀 때는 매수 수용 방식으로 하기 어렵잖아요. 그럴 때는 이렇게 해서 감보를 하죠. 환지할 때 감보를 해서 환지 처분을 합니다. 다음에 매수 방식은 매수 대금 또는 보상금 산정 시 개발이익을 배제하며 환지 방식은 감보에 의해 개발이익을 환수할 수 있다. 맞죠? 토지 부담률이라고 하나요? 감보율이라 하나요? 토지 부담률이라 하나요? 그 토지 부담률이 이제 얼마나 되느냐, 요거 결정하는 게 좀 문제가 있을 수는 있지만, 그게 채비지, 보류지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비용에 충당해야 되고, 공공용지 목적으로 땅을 따로 마련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감보가 되는 거죠. 그게 이제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장치가 되는 겁니다. 다음에 매수 방식과 환지 방식이 혼합된 방식을 혼용 방식으로 하고요. 다음에 환지 방식은 초기에 막대한 토지 구입 비용이 들기 때문에 사업 시행자가 재정 지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어렵다. 틀렸죠? 매수 방식을 얘기하는 거죠. 너무나 당연한 것 같죠? 근데 너무나 당연한 것 같은데
공부 안 한 사람은 이게 어려워요. 공부 안 한 사람은 이게 환지 방식에서 이게 돈이 처음에 토지를 사야 되는지 안 사야 되는지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간단한 것만 알아도 알 수 있는 이런 지문들이 사실은 우리 시험의 당락을 결정한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 시험은 이런 쉬운 지문을 실수하지 말아야 돼요. 쉬운 지문을 실수해버리면은 위험해지는 거죠. 보통 제가 이 문제지를 받으면 제일 먼저 하는 작업이 한눈에 이렇게 쉬운 지문, 이런 지문들이 정답이 되는 문제가 몇 개가 되는지를 봐요. 근데 지금까지 최근 10년간 가장 어려웠던 거는 18회예요. 최근 10년 중에서는 제일 어려웠던 게 18회면은 몇 년이죠? 10년 전이죠. 그러면 2007년인데 아닌데 18회 때 아닌데 19회 때가 어려워요. 최근 10년 중에는 17회요. 2004년도 15회 때 합격률이 0.7%였거든요. 합격률이 0.7%. 전교에 손꼽는 애들만 합격하는 그런 시험이었어요. 15회 때. 2004년도에. 그러니까 추가 시험이 더 있었어요. 15회 추가 시험이 있어요. 그때는 이제 좀 쉽게 냈죠. 그리고 16회 때도 좀 쉽게 냈어요. 17회 때 합격률이 또 많이 낮아져서 13%대 떨어졌어요. 17회 때. 17회가 어려워요. 18회 때 쉬웠어요. 20몇 프로로 올라갔어요. 19회 때 다시 10%대 후반으로 떨어져서 19회 때 어려워요. 19회 때. 그 다음에 20회 때가 언제죠? 20회 때도 어려웠어요. 20회. 17회, 20회 어려웠어요. 17회 때 어려웠고 20회 어려웠네. 20회. 제가 18회는 기억하기를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도 동차에 합격만 했어요. 18회 때. 왜냐하면 딱 10년 전이잖아요. 그때 합격한 사람들이 저녁 먹자고 해서 그때 같이 저녁 먹은 게 기억나거든. 합격해가지고. 근데 20회는 2009년이란 말이야. 그건 왜 기억하는가 하면은 어려운 게 개론은 어려웠어요. 개론은. 20회 때 그때가 2009년도에 그해 제가 영국에 갔었거든요. 시험 이제 치기 전에 영국에 가서 이제 와이프가 영국에 있었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영국에 갔거든요. 그때 아니면 갈 데가 없으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딱고 마지막 종강하고 다음 연도 수업 시작하기 전 한 보름에서 요때만 이제 영국을 갔다 올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해설을 달아야 하잖아요. 문제제가 나오면 해설을 달아야 되는데 저한테 이제 메일로 보내가지고 제가 영국에서 문제 풀어가지고 답을 보냈거든요. 근데 문제가 어려워가지고 굉장히 걱정을 했거든요. 제가 문제 풀면서 문제지를 받았는데 문제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그 해에 다행히 민법이 쉬웠어요. 결혼은 어려웠어요. 20회 때. 근데 아마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어려웠기 때문에 다른 때보다는 합격률이 조금 낮아요. 그때. 그래서 17회, 20회. 이게 좀 어려워요. 17회, 20회. 아무튼 이제 그 회차별로 찾아서 보실 때에는 이게 좀 어려웠던 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또는 그 합격률 발표한 자료가 있어요. 합격률 발표한 자료를 보면은 합격률이 낮은 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가 어려웠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보면 돼요. 자, 아무튼 그렇고요. 자, 이제 나머지는 여러분이 좀 봐주시고요. 이제 넘어가셔서 지대론 및 공간 구조론이에요. 336쪽이죠. 자, 지대론 및 공간 구조 이론에서는 지대론이 약간 더 중요하고요. 요거 합쳐서 15문제, 최근 10년간 합쳐서 15문제인데 지대론이 약간 더 중요합니다. 도시 공간 구조론은 분량도 적고요. 분량 적은 거에 비해서는 꽤 많이 출제된 편이에요. 자, 일단 지대론 하면은 지대가 뭐예요? 지대가 임대료죠. 토지 임대료요. 토지 임대료. 지대 토지
그럼 지대론, 지금 지가와 이 지대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이자율이 커지면 지가는 떨어지고요. 지대가 올라가면은 지가는 올라가죠. 요거는 이제 반비례 관계 있고요. 요거는 비례 관계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그리고 자, 이제 지대론이라고 할 때는 이 지대와 관련된 이론이지 않습니까? 이게 농경지지대론을 원칙으로 해요. 농경지지대론. 농경지지대론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도시지대에 입찰지대가 있어요. 도시지. 이걸 이제 도시지대로 가면은 농경지지대 중에서 발전된 이론이 이제 차액지대가 있고요. 농경지지대에. 그 다음에 위치지대, 입지교차지대 하는데요. 위치지대. 그 다음에 절대지대 이렇게 있죠. 요 세 가지는 농경지지대론이에요. 근데 요 위치지대론을 도시에 적용한 것이 입찰지대고요. 지대론은 요 네 가지입니다. 요 네 가지가 집중적으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 도시공간구조론에서는 동심원 이론, 선형이론, 다핵심 이론 요 세 가지. 뭐 집중적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틈날 때마다 이렇게 이 키워드들 있죠. 키워드들 위주로 좀 봐주시면 돼요. 조금 이제 어려운 부분도 있기는 한데 최대한 이제 이해를 하시도록 하시고요. 이해가 안 되면은 할 수 없이 분량을 줄여서 그냥 몇 개만 발췌해서 암기를 하는 수밖에 없어요. 얘네들은 고전학파 지대라 그래요. 고전학파. 고전학파가 있으면 신고전학파 이렇게 있죠. 그러니까 농경지 지대라는 걸 생각하고요. 한 200년 전쯤이에요. 지대의 차이가 뭐 때문에 나타나느냐 하는 거예요. 지대의 차이는 여기서는 비옥도 차이, 여기 키워드가 키워드. 여기는 수송비 절약분이 이제 지대 차이가 나는 거죠. 자, 근데 고전학파는 지대를 생각을 할 때 잉여로 봤거든요. 잉여. 이제 어떤 관점에서 받는가 하면은 사람이 노동력을 투입을 해서 자신이 1년간 먹고 살 양식을 생산할 수 있다면, 그리고 계속 재생산하고 재생산할 수 있는 그런 양식을 확보할 수 있다면 이게 인간의 노동력만큼의 기여한 만큼을 가져간다라고 봐요. 근데 어떤 농지는 자신이 1년간 먹고 살고도 남는 만큼 더 많이 생산이 된다면 그거는 인간의 노동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자연이 준 그 비옥도에 의해서 생산이 된 것이다 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그 남는 부분은 그 노동을 투입한 사람 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결국? 지주한테 가는, 땅 주인한테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남는 것이 지대라고 봤어요. 충분히 납득이 되죠. 인간이 자신의 노력을 투입해서 얻는 만큼을 1년간 먹고 살 수 있는 양만큼을 초과해서 얻어진다는 것은 그거는 인간의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닌 잉여, 불로소득 이렇게 보는 거죠. 그게 이제 지주한테 주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신고전학파는 보는 관점이 달라요. 이 고전학파하고 이제 신고전학파하고 지대 논쟁을 했죠. 이 사람들은 이제 농업 생산의 관점에서 보시면 되고요. 이 사람들은 이제 공업 생산의 관점에서 보면 돼요. 이제 농사를 짓더라도 관점이 달라요. 자, 이제 200년 전이에요. 200년, 한 150년 전, 요때. 이때, 조금만 더 집중해 보세요. 졸지 마시고요. 그때 공업, 이제 산업혁명이 많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때 뭐를 많이 생산을 했을까요? 공장에서. 200년 전쯤, 150년 전쯤에. 뭐를 많이 생산했을까요? 저도 안 가봐서 몰라요, 잘. 근데 잘 모르는데, 면직물을 많이 생각해요. 면직, 방직. 면직물. 자, 그러면, 그걸 생산하려면은 뭐를 농사 지어야 돼요? 목화를 농사 지어, 목화를. 어릴 때는 저 목화 농사 지은 것도 보긴 봤어요, 어릴 때. 혹시 보신 적 있나요? 목화.
모카 본 적 없어요? 모카 보신 적 있는 분 계시나요, 이게? 다 봤어요? 관광지 말고 농사 짓는 거. 지금 대부분 이게 모카를 본 분들은 좀 이렇게 연식이 되신 분들이에요. 자, 아무튼 그 모카를 농사를 지어야 그걸 이용해서 면직물을 만들 거 아니에요. 자, 그럼 제가 부르주아예요. 그 당시 그런 이 신흥계급, 자본가 계급을 부르주아라 그래요. 부르주아. 그 부르주아가 그 공장도 운영하고 이런 사람들이에요. 자, 그게 지주한테 가요. 그 당시 지주. 부르주아 지주계급 이렇게 하잖아요. 지주한테 가서 땅을 빌려야 될 거 아니에요. 자, 땅을 빌려서 거기에 모카 농사를 지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서 생산된 거를 공장에서 사람들 고용해서 생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지주한테 지대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이런 관점에서 지대를 주는 거는 제 입장에서는 비용이 발생하는 거예요. 토지 사용 대가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관점에서는 이게 남는 걸 주는 게 아니라 비용으로 주는 거죠. 그 비용 발생했죠. 또 사람 고용해서 임금 줘야 되죠. 공장 돌려서 제품 만들어야죠. 이런 관점에서는 그 토지 사용 대가인 지대가 잉여가 아니고 뭐라고요? 이 비용이에요, 비용. 여기서는 지대가 비용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지대가 남는 게 지대인데.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대가 올라가면은 원가가 올라갑니다. 그럼 제품 가격이 올라가게 돼 있어요. 여기서는 지대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된다 이렇게 봐요. 근데 여기서는 그 농산물을 시장에 갖다 판 가격이 올라가면은 생산비 빼고 남는 게 많아지는 거죠. 이게 가격이 올라가 버리면. 가격이 뭐를 결정해요? 가격이 지대를 결정해요. 여기서는 그렇게 표현을 한다고요. 가격이 올라가면 지대가 많아지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지대가 많아지면 비용이 많아지니까 가격이 올라가네 이렇게 되는 거죠. 지대가 가격에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쪽은 가격이 지대의 크기를 결정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토지의 자연적 특성을 강조하고요. 여기는 토지의 인문적 특성을 강조하고요. 여기는 토지를 노, 자, 토 이렇게 구분하고 생산 요소를 여기는 노, 자 이렇게 구분하고. 됐나요? 조금 더 이해가 되시나요? 이게 비용이다 잉여가. 사람이 살았던 내용이기 때문에 사람의 머리로 다 이해할 수가 있어요. 시간이 걸릴 뿐이지. 그죠? 배경이 다른 거죠, 배경이. 자, 아무튼,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토지 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에 이자율이 상승하면 토지 가격이 하락하죠. 반비례하죠. 저 맨 왼쪽에 공식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자율과 지가는 반비례 관계 있고요. 그 다음에 지대가 상승하면 토지 가격이 상승하죠. 이거는 비례 관계 있죠. 그 다음에 토지에 대한 위험이 커진대요. 위험이 커지면 토지 가격은 하락하죠. 그 다음에 신도시 개발 계획이 발표되면 사업 예정지 주변 지역의 토지 가격이 상승한다. 당연한 얘기고요. 그 다음에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오르면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화폐 가치가 떨어지면 돈 들고 은행에 예금하러 가야 돼요? 땅 사러 가야 돼요? 땅 사러 가야죠. 그러면 이제 토지 가격은 올라가야 되죠. 5번이 틀렸고요. 그 다음에 2번은 지대론에 관한 논쟁은 지대가 토지로부터 생산된 재화의 가격에 영향을 주는 즉 비용이냐 아니냐의 핵심을 두고 있다. 맞죠? 생산비 즉 비용이냐 아니냐. 이게 생산비 비용이다라고 하는 거는 신고전학파, 잉여다 하면은 고전학파. 2번에 고전학파는 토지를 자본과 구별하였으며 토지의 자연적 특성을 강조하고 지대를 불로소득으로 간주했다. 맞죠? 그 다음에 신고전학파는 지대가 생산물 가격에 영향을 주는 요소 비용으로 파악하지 않았다. 신고전학파는 파악했죠. 이 공장 생산 관점에서 보시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마르크스의 절대지대설에 따르면 지대는 토지 소유자가 토지를 소유하는 그 자체로 인하여 발생하며 따라서 한 개지 밖에서도 토지 소유자가 요구하면 지대가 발생한다. 맞죠? 그
그다음에 입찰지대란 단위 면적의 토지에 대해 토지 이용자가 지불하고자 하는 최대 금액으로 초과이윤이 0이 되는 수준의 지대를 말합니다. 요 입찰지대에 있다는 뜻을 좀 알아두시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수성비 비옥도 차이가 지대가 되는데 우등지에서부터 열등지로 가서 최열등지로 가면은 점점 생산비 빼고 남는 것이 없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한계 최열등지에서는 지대가 있다 없다. 최열등지에서는 지대가 없어요. 위치지대에서는 이제 거리가 멀면 멀수록 수송비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제는 생산비만 빼는 게 아니고 수송비도 빼야 되는데 빼고 남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 땅을 한계지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런 이론적으로 이 두 이론에 의하면 최열등지나 한계지에는 지대가 없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었고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도지다 이러면은 도지한다 이렇게 농사 지을 때 그러면은 주인한테 몇 프로 주고 내가 몇 프로 갖고 이렇게 하잖아요. 만약에 이런 땅이라면 토지 소유자들이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이런 땅은 척박하고 비옥도가 낮고 거리가 좀 멀고 하니까 그 생산된 거 다 가지세요.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만약에 현실이 이게 이제 이 최열등지나 한계지에서 정말로 이 두 사람이 이런처럼 지대가 0이 되려면 이 말이에요. 그런 척박한 곳은 이렇게 봐서 양이 얼마 생산되지 않는 농사의 농지의 토지 소유자는 그 농사 짓는 사람이 있다면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다 가지세요. 나한테 주지 마시고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어디 있냐는 거지. 다들 그냥 이런 땅이든 아닌 땅이든 전부 다 몇 대 몇 이렇게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땅 농사 짓는 사람들은 몇 대 몇 줘버리면 모자라는 거죠. 그런 땅에도 뭐는 있다는 얘기예요. 지대는 있다는 거죠. 현실적으로는. 최열등지 한계지에도 현실적으로는 지대가 있습니다. 그게 절대지대고 이게 토지 소유 자체로부터죠. 토지 소유 자체로부터 지대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입찰지대는 경매에 참여하는 것을 입찰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도시지대의 경우는 이제 이건 농경지고요. 도시 토지 이용은 주상공이죠. 도시 토지 이용은 주상공이잖아요.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그럼 이제 도심에서 토지, 그 외곽에서의 토지 이렇게 거리가 멀어질 때마다 이걸 입찰을 붙였을 때 각각의 위치에 제일 많이 써내는 사람한테 낙찰을 받게 하는 건데 제일 안쪽은 누가 제일 많이 써내겠어요? 상업용이 제일 많이 써내겠죠. 그리고 공장은 저 외곽으로 가더라도 어느 정도의 이점이 있을 수 있죠. 주거용은 그 사이에 끼고요. 그래서 제일 많이 써내는 사람이 낙찰받는데 그 입찰지대는 써내려고 하는 가장 높은 지대가 바로 입찰지대예요. 지불하고자 하는 최대 금액. 그리고 실제로 이만큼을 써내버리면은 지초과이윤이 0이 되는 수준의 지대가 입찰지대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 상업용의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가파르게 떨어지는 이 금액을 써낼 것이고 주거용의 경우에는 이렇게 떨어지는 금액을 써낼 것이고 공업용은 이렇게 써내게 되면은 여기까지는 상업용이 낙찰받는 거고 여기는 주거용이 낙찰받고 여기는 공업용이 낙찰받는 거죠. 자, 이게 새 업종일 때는 이렇게 꺾인 선 3개가 나오는데 업종이 무수히 많고 생산 요소 간 대체가 가능하다면 여기서 이렇게 접해서 여기 접하고 이렇게 원점을 향해 볼록한 형태 이런 형태의 입찰지대 곡선이 돼요. 무수히 많은 업종이 있다면 이렇게 이런 선을 조금 어려운 표현으로 포락선이라고 그래요. 포락선. 밑으로 이렇게 이제 떨어지면서 내려가는 거를 여기 도시 전체의 입찰지대 곡선이 돼요. 자, 여기 이제 입찰지대 개념들이고요. 그래서 나머지 내용은 이제 3번 문제는 이제 여러분이 좀 봐주시고요. 넘어가시면은 4, 5, 6번 중에서는 5번, 6번 이걸 볼까요? 자, 지대 및 지가 이론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번에 지대는 일정 기간 동안 토지 사용에 대한 대가로서 임대료를 의미하며 지가는 일정 시점의 토지 매매 가격을 말한다. 맞죠? 지가는 절약 개념, 일정 시점. 지대는 유량 개념, 일정 기간. 이렇게 되는 거죠.
다음에 2번 지가는 장래 토지로부터 발생하는 지대를 이자율로 할인하여 현재 가치로 환산한 것이다. 지금 저렇게 한 게 이자율로 할인한 거예요. 이자율로 할인해서 현재 가치로 환산한 거고요. 따라서 지가와 지대는 정비례, 지가와 이자율은 반비례. 이건 앞에서 나왔고요. 그 다음에 고전학파는 생산 요소를 노동 자본 토지, 노자토로 구분하고 토지의 자연적 특성을 강조했으며 지대는 가격에 의해 결정된 소득이고 가격을 결정하는 비용은 아니므로. 맞죠? 고전학파는 비용이 아니라 그랬죠. 그래서 소득 분배 측면에서 불로소득으로 간주합니다. 그 표현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둘째 줄에 지대는 가격에 의해 결정된 소득이다. 이 소리가 뭐예요? 지대는 가격에 의해 결정됐다 이 말이에요. 얘에 의해서 얘가 결정된다 말이에요. 됐나요? 신고전학파는 가격이 지대에 의해서 결정되죠. 가격이 지대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렇게. 다음에 4번 신고전학파는 생산 요소를 노동과 자본으로 구분하고 토지의 인문적 특성을 강조하였으며 지대는 잉여가 아니라 생산 요소에 대한 대가이며 생산물 가격에 영향을 주는 요소 비용이다. 이 생산물 가격에 영향을 요소 비용이다. 맞죠? 다음에 절대지대로는 지대가 발생하는 근거를 토지의 비옥도, 위치와 개별성. 비옥도 얘기는 차액지대에서 나오는 얘기죠. 이거는 절대지대론이 아닙니다. 절대지대로는 토지 소유 자체로부터 지대가 발생한다 이렇게 하죠. 자, 그래서 5번이 틀렸네요. 다음에 6번은 튀네네 지대 이론이니까 위치지대죠. 자, 요거 보겠습니다. 자, 1번에 비옥도가 동일한 경우 지대는 위치에 따른 수송비에 의해 지대가 결정된다. 맞죠? 다음에 2번에 시장으로부터 멀어질수록 수송비가 증가하죠. 그러므로 지대는 멀어질수록 지대는 내려가죠. 거리가 멀어질수록 지대는 내려가니까 2번 틀렸네요. 다음에 한계지대 곡선의 기울기는 작물에 따라 다르고 이 때문에 동시원적 농업 입지가 나타난다. 이 한계지대 곡선은요, 집약농업은 가파르게 나타나고 조박농업은 완만하게 나타나서 안쪽은 누가 자리 잡고요? 집약농업이 자리 잡고 바깥쪽은 조박농업이 자리 잡는 거죠. 자, 이렇게. 다음에 농산물의 가격과 수송비의 변화는 지대를 변화시킨다. 당연한 얘기고요. 요거는 뒤로 넘어가시면은 7번 계산 문제에서 보듯이 알 수 있어요. 가격이 바뀌면은 지대가 바뀌어지는 거고요. 수송비가 바뀌어도 지대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다음에 이제 다시 앞에 5번 지문에 고립국 모형에서 폐쇄 경제를 가정하여. 고립국 모형이라는 게 뭐예요? 자, 이게 도시가 있으면 그 주변 지역에 농사를 지으면 이쪽으로만 수송하죠. 이쪽으로만 수송하고 다른 쪽에 수출이 안 되고요. 다른 쪽에서 수입도 안 돼요. 이걸 폐쇄 경제, 고립국 모형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4번 지문에 나왔던 게 지금 가격과 수송비 변화가 지대를 변화시킨다. 자, 이 7번 문제 가면 있는데요. 7번에 보시면은 다음 표는 쌀, 우유, 사과 세 가지 상품의 1000제곱미터당 연간 산출물의 시장가격, 생산비용, 교통비용 이렇게 했잖아요. 소비되는 도시까지 거리가 19km인 지점에서도 이윤을 얻을 수 있는 상품들은 했죠. 그 이윤이 바로 뭐예요? 지대. 이윤이 남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표에서 시장 가격에서 비용 빼고 교통비 빼고 남는 게 뭐라고요? 그게 지대라고요. 그게 이윤이라고요. 그게 쌀, 우유, 사과죠. 이 계산 문제가 출제된 지가 꽤 됐어요. 그래서 한 번쯤은 또 신경 써야 됩니다. 근데 출제되면 쉬워요. 이거는 그냥 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쌀은 얼마예요? 갖다 파는 게 160, 이거는 210, 이거는 240. 자, 여기서 뭐를 빼고요? 생산비용 60, 100, 130 빼죠. 거기다 뭐를 또 빼야 돼요? 교통비 5, 6, 5. 자, 5, 6, 5만 빼면 안 되죠. 이게 킬로미터당 5원이잖아요. 여기다가 19km를 곱해야 되죠. 그래서 이 남는 거는 이 말이에요. 이 지대는 이 말이에요. 지대. 이게 지대예요. 지대. 지대는 조금 전에 앞에 4번 지문에서 뭐라 그랬어요?
지대는 가격과 교통비에 의해서 달라질 수 있죠. 이게 올라가면 지대가 올라가고 교통비가 늘어나면 이거 줄어들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거 뭐 빼기만 하면 되니까 160에서 60 빼면 100이고 여기는 19 곱하기 5는 95니까 5가 남죠. 여기는 210에서 100 빼면 110이고 69, 54, 114 빼는 거죠. 그럼 110에서 114를 빼면 마이너스 4고 여기는 110에서 95를 빼야 되죠. 그러면 15 이렇게 나오면 쉽죠. 이거 출제되면 쉬운 거예요. 근데 여기 349쪽의 3번 문제도 이렇게 이런 문제예요. 349쪽의 3번 문제도 이 문제인데 근데 더 어렵게 느껴져요. 349쪽의 3번 문제가. 왜냐하면 여기서는 친절하게 표로 제시했잖아요. 정리해서 표로 제시를 했기 때문에 쉬운데 349쪽의 3번은 표로 제시되어 있지 않아서 더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자, 다시 앞으로 오셔서요. 9번 문제를 보시면 8번 문제는 여러분이 보시고요. 8번 문제는 그 4번이나 5번 지문은 좀 특히 5번 지문은 난이도가 높고요. 중요도는 좀 낮다 보시면 되고요. 9번의 방사형 교통망, 요거는 좀 한 번쯤은 좀 문제를 풀어볼 필요가 있어요. 방사형 교통망이 뭐예요? 방사형 교통망은 도심에서 외곽으로 부채살 펼쳐지듯이 펼쳐지는 교통망을 방사형 교통망이라고 하죠. 자, 그럼 방사형 교통망이 개선되고 확충되면 토지 시장에 미치는 영향 중 맞는 것은 했어요. 방사형 교통망이 이루어지면 외곽에서 도심으로 접근하기가 좋아지죠. 그럼 외곽 땅값이 어떻게 되겠어요? 외곽 땅값이 올라가겠죠. 이렇게 되죠, 이렇게. 자, 그러면 도심에서 외곽에 이르는 지가 경사도가 심해져야 완화돼요. 또 완만해지잖아요. 틀렸죠. 그 다음에 도심부 대비 외곽 지역의 지가 상대적 하락. 바깥이 올라가는 거죠. 틀렸죠. 그 다음에 3번 도심부 토지 이용 밀도의 상대적 상승. 도심부 토지 이용 밀도는 어떻게 돼요? 여기 토지 이용 밀도는 상대적으로 하락하죠. 이쪽을 더 많이 쓸 테니까 하락. 그 다음에 외곽 지역에서의 이용 주체별 단위 토지 사용량 증가. 맞아요. 이용 주체별이라고 했어요. 주체별. 외곽에 이용하는 사람이 많아지죠. 외곽의 땅은 그대로 있죠. 토지 양은 변하는 게 없잖아요. 토지 양은 그대로 있는데 이용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1인당 토지 사용량은 줄어들겠죠. 근데 단위 토지 사용량 증가로 돼 있죠. 맞아, 안 해요. 이 공간에 10명이 있을 때 이 공간을 이용하는 거고 이 공간에 5명이 있을 때 이 공간을 이용하는 거고 1인당 이용이 어떻게 돼요? 사람이 많을수록 오히려 줄어드는 거죠. 1인당 사용량. 그 다음에 도심부 지가의 상대적 하락. 외곽이 땅값이 올라가니까 도심부는 상대적으로 하락한다고 봐야죠. 그래서 5번이 맞는 거예요. 자, 요거 조심하시고요. 다음에 넘어가시면은 10번 문제를 풀고요. 이제 나머지 도시공간 구조론 보겠습니다. 10번은 생산 요소의 대체성 하는 거죠. 요것도 한 번 정도 이렇게 푸는 그런 문제입니다. 생산 요소의 대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생산 요소를 다른 생산 요소로 대체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걸 보는 게 생산 요소의 대체성이에요. 우리는 이제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에 보통 이제 자본이 노동을 대체하거나 자본이 토지를 대체하거나 해요. 그래서 노동에 대한 자본의 대체성 또는 토지에 대한 자본의 대체성,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근데 이게 위로 고층화가 나타날수록 토지를 적게 쓰는 거고요, 자본을 많이 쓰는 거예요. 집약도가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집약도가 낮다. 집약도가 높은 거는 토지를 대체했다는 뜻이에요. 토지를 많이 대체했다. 그 소리는 토지에 대한 자본의 대체성이 높다. 그러니까 집약도가 높다, 토지에 대한 자본의 대체성이 높다, 이렇게 되는 거고, 집약도가 낮다,
토지에 대한 자본의 대체성이 낮다. 이렇게 되는 거죠. 됐나요? 그러면 이거를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 이렇게 해도 되겠죠. 3차 산업으로 갈수록 토지에 대한 자본의 대체성이 높고 1차 산업으로 갈수록 토지에 대한 자본의 대체성이 낮고 그렇잖아요. 1차 산업 농사 짓는데 토지 없이 어떻게 해? 아무리 뭐 기술 좋은 뭐 성능 좋은 기계 같은 게 발명이 된다 하더라도 토지를 대체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거죠. 자,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1번에 토지에 대한 자본의 결합 비율은 도심으로 가까울수록 높고 외곽으로 갈수록 낮아지죠. 그 다음에 생산 요소의 대체성 이론은 도심에서 토지 이용이 집약적으로 이루어지고 외곽에서는 조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설명해 준다. 맞죠? 도심에서는 집약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게 토지에 대한 자본의 대체성이 높은 거고 외곽에서는 토지에 대한 자본의 대체성이 낮은 거고. 그 다음에 3번 일정 양의 재화를 생산하기 위한 토지와 자본의 대체 관계는 우하향하는 지수곡선으로 나타난다. 이거는 좀 중요도는 낮고 난이도는 높아요. 우하향하는 지수곡선이 이렇게요. 원점을 향해 올라간 거예요. 자, 이게 노동이고 이게 토지 자본이다. 옷을 10벌을 생산하는데 노동이 이만큼 들어가고 자본이 이만큼 들어가서 10벌 생산할 때, 자, 자본을 하나씩 더 투입을 하게 되면은 노동이 덜 사용돼도 되죠. 그죠? 노동이 덜 사용돼도 10벌을 생산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기계가 더 투입이 되면은. 근데 처음에는 노동을 많이 줄여야 돼요. 근데 가면 갈수록 노동을 많이 줄이면 안 돼요. 성능 좋은 기계를 더 쓴다 해도 노동을 점점 조금씩만 줄여야 된다는 거죠. 그만큼 이제 노동이 점점 귀해진다는 거죠. 노동이 귀해질수록 자본 하나 더 사용할 때 노동을 조금만 줄여야 돼요. 그래야 똑같은 10벌을 생산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 이제 3번 난이도는 좀 높고요. 그 다음에 4번은 토지에 대한 자본의 비율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토지에 대한 자본의 대체성이 작은 게 아니라 큰 거죠. 지금 이게 토지에 대한 자본의 결합이 비율이 높잖아요. 토지에 대한 자본의 결합 비율이 높다. 그러면 집약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이거는 토지에 대한 자본의 대체성이 높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4번 틀렸네요. 그 다음에 5번은 생산 요소의 대체성은 기업이나 산업의 종류뿐만 아니라 생산 요소의 상대적 가격에 의해서도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외곽이 이렇게 그 대체성이 낮은 이유가 뭐겠어요? 외곽은 땅값이 싸죠? 땅값이 싸니까 상대적으로 자본을 적게 쓰고 싼 토지를 많이 쓴다 이거예요. 안으로 갈수록 땅값이 비싸죠? 땅값이 비싸니까 땅을 덜 쓰고 자본을 많이 쓰는 거죠. 맞잖아요. 여러분들 그 아파트 경비원 월급이 어느 정도 되죠? 지금 100만 원 하나요? 180요? 그 어떤 아파트가 그런 아파트가 있어요? 그냥 추측이에요? 아니면은 100만 원에서 조금 더 될걸요? 이게 연차별로 이렇게 올려준다고 했었거든요. 근데 100만 원 할 때 10명을 고용하는 아파트가 있었다면 1000만 원이 필요해서 한 달에 110만 원으로 올리면은 돈이 더 들죠? 그럼 사람을 몇 명 줄여야 돼요? 예? 사람 몇 명 줄여야 돼요? 올라가면 1명, 그러면 9명, 그러면 990 비슷한가요? 이렇게 안 해요. 이러면은 꼭 한 명 경비에 공백이 생기는데 10명이 하던 걸 9명이 하면은 공백이 생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줄여야지. (120) 여유가 생기죠. 예? 120 여유가 생겼죠. 12달이면은 1440이죠. 2명의 공백이 생겼죠. CCTV 달아야 될 거 아니에요. 더 줄여야 돼요.
생산 요소의 가격이 올라가죠. 그럼 올라간 생산 요소는 덜 쓰게 돼 있다고요. 노동을 덜 쓰고 자본으로 대체한다고요. 이 자본으로 대체한 거예요. CCTV 달고 하는 게. 그래서 한편으로 보면은 최저임금 제도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해고가 되거든. 해고가 돼요. 그게 문제예요. 최고 임대료 규제 이것도 문제지만 최저임금 규제 이것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경제 원리로 따지면은 그것이 오히려 사람들의 해고를 불러일으켜요. 그게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아무튼 자, 이게 생산 요소의 대체성은 기업이나 산업의 종류에 따라서 달라지기도 하고 뭐에 따라서도 달라진다. 생산 요소의 상대적 가격에 의해서도 달라진다. 아무래도 싼 거는 덜 쓰고 비싼 거는 더 쓰게 된다고요. 여러분들 보세요. 노동이 많으면 노동의 가격은 싸요. 그죠? 그러면은 그 노동을 더 사용하려고 할 거라고요. 자본이 많으면 자본이 흔해요. 그럼 자본이 흔하면 노동이 귀하죠. 그러면은 자본을 더 많이 쓰려고 한다고요. 자본 가격이 싸니까. 자,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게 몸뚱아리밖에 없다. 그러면 어디를 가야 돼요? 돈 많은 곳에 가야 돼요. 돈 많은 곳에. 돈 많은 곳은 노동이 귀하다고요. 허드렛 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자, 그러니까 80년대, 70년, 80년대 우리나라 사람들 미국으로 많이 이민 갔죠. 가가지고 허드렛 일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런 거를 하는 거죠. 그래도 웬만큼 소득이 되니까. 자, 우리나라 3D 업종에 사람들 안 하려 그래 일을. 그러니까 어떻게 동남아에서 오는 거 아니에요. 맞잖아요. 자, 우리나라에 자본은 많아. 자본 많으니까 어디로 가요? 동남아로 가야지. 사업하는 사람은, 돈 갖고 있는 사람은 그쪽으로 가야죠. 자본이 귀한 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자기 몸값을 대접받기 위해서는 자기가 갖고 있는 게 귀한 쪽으로 가야 돼요. 내가 돈을 갖고 있다면 돈이 귀한 쪽으로 가야 돈을 벌 수 있고, 내가 갖고 있는 거는 몸뚱아리밖에 없다. 노동이 귀한 쪽으로 가야 된다 이 말이죠. 여자는 남자 많은 쪽에 가야 대접받고 남자는 여자 많은 쪽에 가야 대접받는 거 똑같아요. 뭐 철칙이 철칙. 생산 요소도 그렇다 이 말이에요. 자, 아무튼 그렇고요. 그 11번은 여러분이 봐주시고, 자 12번부터 이제 도시 내부 구조 이론인데, 요거는 동선다 위주로 보시라고 그랬잖아요. 그 동선다 이 세 가지 위주로 보시는데, 틀린 것을 찾는데 12번 동심원 이론은 도시 공간 구조론 중 가장 오래된 이론이며 주로 소도시 모형 이론으로서 튀넨의 고립국 이론에서 영향을 받았다. 맞죠? 튀넨의 고립국 이론에서 이제 이건 고립국 이론은 200년 전이고 동심원 이론은 약 100년 전이거든요. 다음에 선형 이론에서는 주거 분리를 설명하고 있으며 고급 주거지는 교통노선 중에서 가장 빠른 노선을 따라 발전하는 경향이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요거는 이제 그 선형 이론에서는 그 교통망을 강조했죠. 이런 식으로 이제 도시가 성장하는데 교통망이 이렇게 있으면 교통망 있는 쪽으로 도시가 더 성장해서 원이 변형돼서 부채꼴 모양으로 성장한다는 게 선형 이론이죠. 선자가 부채 선자지 않습니까? 그래서 맞고요. 고급 주거지는 이렇게 교통노선이 발달된 이 바깥에 이런데 고급 주거지가 있죠. 저급 주거지는 경공업지대가 있으면 이 경공업지대 주변에 저급 주거지가 있죠. 그러니까 고급 주거지와 저급 주거지는 이렇게 분리되어 있죠. 이렇게 이제 주거 분리를 설명하고 있죠. 그다음에 3번의 다핵심 이론은 현대적 대도시 및 신도시의 기능별 분화를 설명하는 데 유용하며 중심 업무 지역과 다핵의 성격은 유사다. 자, 이게 틀렸어요. 지금 단핵 모형 보세요. 동심원 이론이나 이 선형 이론은 핵이 몇 개밖에 없어요. 핵이 한 개밖에 없죠. 그럼 여기에 뭐 교통, 행정, 교육, 문화 뭐 이런 것들이 다 핵이 밀집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다핵심 이론이라는 게 뭐예요? 핵이 이렇게 있는 게, 얘네들은 여기는 교육, 행정, 문화 이런 식으로 기능들이 분화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중심 업무 지역과 다핵의 성격은 유사할 수가
없는 거죠. 기능별 분화 현상이 나타나 있으니까. 그래서 3번 틀렸고요. 최근 자동차의 현저한 발달로 종래 도시 내부에 집약되어 있던 업무시설과 주택이 간선도로를 따라 입지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 자, 이게 키워드는 업무시설과 주택입니다. 이게 간선도로를 따라, 여기까지요. 업무시설과 주택이 간선도로를 따라. 자, 요거는 유상도시 이론과 비슷한데요. 아직 한 번도 출제 안 됐어요. 지금까지는 동선다만 출제됐어요. 동심원 이론, 선형 이론, 다핵심 이론. 그러니까 요거 위주로 일단 정리를 하시되, 요거는 이제 참고로 좀 봐주시는데, 자, 이거는 이제 벨이라는 이제 경제학자가, 벨이라는 사람이 도시를 위에서 내려다 본 거예요. 비행기를 타고 갈 때 이렇게 내려다 보면은, 그 밤에 보시면 도로가 있는 쪽을 따라서 이렇게 불빛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주택과 업무시설들이 여기 있으면. 근데 도시를 위에서 내려다 봤더니 꼭 매듭 지어진 것처럼, 교통망이, 도로 교통망이 매듭 지어진 것처럼 그런 식으로 생겼다고 해서 리본 이론이라 그랬어요. 리본. 도로 교통망을 본 거예요. 도로 교통망. 이걸 보고 리본처럼 매듭 지어졌다고 해서 리본 이론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를 번역을 하기를 매듭 U자를 쓴 거예요. 매듭 U. U자가 매듭 U자예요. 그래서 유상도시 이론 하는 거예요. 이게 U자가 그 U자예요. 매듭 U자. 근데 두 법칙 때문에 U라고 쓰는 거예요. 그리고 국사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U자가 한 번 등장하는데 어렵나요? 다뉴조문경 할 때 나와요. 이게 청동기 시대 거울인데, 이 다자는 마늘 다자예요. 유자가 매듭 유자고요. 조자가 거칠 조자고요. 문이 문자, 거울 경자예요. 청동기 시대 거울 중에 여기에 거친 무늬로 매듭이 지어져 있고요. 거친 무늬 여러 매듭이란 뜻이죠. 그런 거울이 단유 조문경. 그때 유자가 나와요. 유자. 매듭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유상도시 이론. 그 유상도시 이론이 바로 벨이라는 학자의 리본 이론을 말하는 거예요. 그 간선도로가 매듭 지어진 모습 같다고 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교통망을 강조한 이론으로서는 선형 이론하고 비슷한 거죠. 자, 그 정도로 참고로 봐주시고요. 다음에 5번에 다액이 성립하는 이유에는 활동에 따른 특정 시설의 필요, 업종에 따른 지대지불 능력의 차이, 그 다음에 동종업종의 집적이익 추구, 이종업종의 이해상반, 요 네 가지죠. 동종, 이종 해서 두 가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지대지불 능력이 있고요. 능력. 그 다음에 특정 시설 또는 특정 위치, 요 네 가지. 됐나요? 동종, 이종, 능력, 특정 위치 또는 시설. 이렇게 네 가지. 다음에 넘어가시면은, 자, 그 마지막으로 14번을 풀어보겠습니다. 13번, 14번 중에 13번은 여러분이 오시고요. 14번에 도시공간 구조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으로 짝진 것은, 기억에 호이트의 선형 이론에 따르면 주택 지불 능력이 낮을수록 고용 기회가 많은 도심 지역과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의 주거 입지를 선정하는 경향이 있다. 자, 이게요, 동심원 이론은 제일 안쪽이 뭐예요? 이게 중심 업무지구, 천이지대죠. 이건 주거 환경이 안 좋은 곳이죠. 그 다음에 저소득, 고소득, 통문자. 이 저소득 주거지대가 어디에 가까워요? 도심에 가깝죠. 그래서 이게 기억은 호이트의 선형 이론이 아니고 동심원 이론에 해당. 동심원. 그 다음에 니은 헤이그의 마찰 비용 이론은 중심지로부터 멀어질수록 수송비는 증가하고 지대는 감소한다고 보고 교통비 중요성을 강조했다. 자, 이거는 옳은 말인데요. 헤이그의 마찰 비용 이론은 우리 시험에 3번 등장을 했는데 3번 다 정답 지문으로 등장하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만 등장했어요. 이렇게. 마찰 비용이 뭐냐라는 정도만 알고 있으면 돼요. 이런 정도고요. 그래서 니은은 맞고요. 다음에 디귿은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은 거주지 분화 현상의 연구를 통하여 도시 팽창이 도시 내부 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했다.
이건 전부 다 뭐예요? 거주지 분화 현상입니다. 천이지대도 원래는 거주지였어요. 거주지였는데 도시가 적을 때는 이렇게 중심 업무지구와 주거지밖에 없었어요. 도시가 작을 때는. 근데 도시가 점점 커져가면서 어떻게 된 거예요? 여기가 천이지대로 바뀐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 환경이 안 좋은 곳 주변에 저소득층이 살고 그 바깥에 고소득층이 살고 이렇게 전부 다 주거지 분화 현상을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디귿은 맞고요. 그다음에 리을의 해리스와 울만의 다핵심 이론에 의하면 도시는 하나의 중심이 아니라 여러 개의 전문화된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맞죠? 그 전문화된 중심, 다핵이 성립하는 건 네 가지 했잖아요, 방금. 동종, 이종, 능력, 특정 시설, 이렇게. 자, 근데 그 밑에 미음에 다핵심 이론에서는 지대를 지불하는 능력의 차이와 유산 활동이 집중하는 성향은 도시의 다핵화 요인에 포함되지 않는다가 아니고 포함되죠. 그래서 니은, 디귿, 리을이 옳은 것이고요. 미음이 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도시 공간 구조론까지 했습니다. 지금 오늘 그 금융론의 마지막 그 리츠하고요. 리츠의 그 10가지 중에서 앞쪽에 있는 거 위주로. 근데 아까 3579 패턴이 있었죠. 3579에 10가지도 있었어. 10. 거기에다가 프로젝트 파이낸싱 요 내용하고요. 그다음에 부동산 관리에서는 뭐가 주로 출제된다고요? 부동산 관리의 영역, 자부시하고요. 부동산 관리의 내용, 법경기하고요. 부동산 관리의 방식, 자위혼 요거 위주로 받으시고, 그다음에 부동산 개발론으로 넘어가면 부동산 개발의 위험, 법 시비에 대한 거, 대책 같은 거 생각해 두시고요. 그다음에 부동산 개발의 타당성 분석에서 GCC 다투 기억하시고요. 그다음에 민간 개발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었죠. 자력 개발하거나 사업 위탁 방식이거나 아니면 토지 소유자가 땅만 대고 그 공사비를 어떻게 지불할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식이 있었죠. 그런 내용들 체크하면 되고요. 원래 LQ는 좀 중요도가 좀 낮다라고 했고요. 그다음에 이 지대론으로 넘어오면은 차익지대, 위치지대, 절대지대, 입찰지대까지 해두고,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뭐 생산요소의 대체성이라든가 좀 잡다한 내용들은 추가로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도시공간구조론에서는 동선다 위주로 보시고, 유상도시론은 참고로 매듭 U자 쓴 거 이거는 참고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됐나요? 자,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는 입지론하고 그다음에 마케팅 그리고 이제 감정평가론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애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